박성엽. 네? 박성엽. 박성엽 후보자. 조윤선 전 장관 박성엽인가요? 남편. 예? 아 변호사 말씀. 예. 아, 조 장관 전 예, 조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 조 전 장관. 예. 최후 변론이 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예, 많이 그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예.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돼서 먼저 이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어서 박성엽 변호사가 예. 조윤선 장관 예.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지도를 해줘서 둘 다 법조계 커플이 예. 됐다라고 해서 개인사를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 뭐 울컥이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얘기를 안 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만 명에 달하는 예. 그 배고픈 문화예술이. 그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그 두 사람은 뭐 얼마만큼의 형벌이 떨어지건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는 분들이에요 최소한. 근데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하.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예. 아니고. 왜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었을까요? 아니, 앞으로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면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예.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 아닌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춘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해요.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은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예.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 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엽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신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이니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예.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뭐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근데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그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예.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예.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하면 예.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 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도 네. 정말 감정이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예. 뭐라 하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 2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렬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윤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윤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고문하고 자기도 그래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애국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봤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문해가지고 무조건 뭐 때려펴서라도 유죄 판결 받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어요.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손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로서의 변론은 적절하지가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또 때는 받았네 갑자기. 최후 머리 많이 진술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빼놓고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최후 변론이 아마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Why?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판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라 검찰에 구형할 때 진술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재판장은 몇 년 될 것 예, 같아요? 예. 안 듣습니다. 왜? 처음 낸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과 다 있었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뭐 논고문이라든지 변론 요지 다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1시간 30분 집중해서 듣고 있겠어요. 변호사들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란 아는데 하는 건 언론에 대고 대프레스용으로 하는 거죠. 왜? 국정농단 사건의 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이고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지층이나 언론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박성엽 변호사는 거기다 플러스 어쨌든 남편이니까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를 좀 덧붙인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의 최후 진술도 최후 변로도 재판부를 향한 것보다 언론을 향한 최후 변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안종범 수첩으로 넘어가죠. 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물증의 가치가 있다. 그동안 이제 평가되어 왔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간접 증거로 간접 사실로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얘기냐면 직접 증거로서만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존재를 입증하기 굉장히 수월한 것인데 이게 단순한 간접 정황 정도로만 평가됐을 때는 이 뇌물죄의 핵심적인 부분, 부정한 청탁, 뇌물의 대가성 이거를 검찰이 입증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원래 이 그 전문 증거라고 해서 이 쓴 거 있잖아요. 남의 얘기를 물어서 쓴 메모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그 대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증거 능력이 확실히 부여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법원은 그냥 증거 능력은 인정하되 간접 증거로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이 대가 관계랑 청탁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게 수첩의 기재 내용. 여기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가관계나 청탁이 어떤 묵시적 청탁 적어도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 삼성은 이 수첩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혹시 안종범 수석에게 증인 나왔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나중에 거기에 덧붙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은 그거는 부인했어요.
그 더 이상 끼워 넣거나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임의로 조작한 건 전혀 없다. 예. 내가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기자한 게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그거를 받아 적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힌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은 그 검찰 측에는 유리한 증언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유력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쟁점. 근데 안종범 전 수석 예. 증언을 제가 하나 더 붙여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서 삼성 합병 도와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첩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첩이 예를 들어서 대본처럼 박 땡땡 이재용이 부탁하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예.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은 있을 텐데 뭐 말이 좀 될 텐데 이게 단어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사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으니 예. 특검이 보는 시각에서는 야 이런 국민연금 이런 단어 있으면 국민연금 단어가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단어 있으면 그거 국민연금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변호인 측에서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아니냐? 거기 어디 국민연금의 합병 움직이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니? 국민연금 단어만 있잖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찬성할 거니까 할게 온 경제신문으로 도배하고 이슈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 판단 이런 쪽에서 삼성 측이 조금 유리한 입장을 가진 거죠. 예, 양결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재판 이 과정만 보면 너무 맞아요.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재용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라 하냐면 추가로 당신이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증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78억 줬어? 우리 일반인들이 7,800만 원 이거 줘봐. 예. 그걸 이렇게 재판해갖고 네가 다 무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러면은 5년 10년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이렇게 항의성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얘기 듣기 상황이 싫어요. 감옥에 가면 돼버리는 벽에 거고. 다 써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이게 공식처럼 모든 거를 하나를 다 커다란 어떤 증거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법리를 갖다가 수학 공식처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공식이 들어맞냐 안 들어맞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78억은 실제로 건너갔고 예. 계약서는 왜 200억이, 건너간지도 모르고. 200억이 넘어가게 건너가 주기로 했었고 예. 받은 거는 딱 최순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럼 왜 건너갔는지를 입증을 해라고 들어가면 증거가 당연히 없죠. 뇌물인데. 그럼 두 사람밖에 지금도 문제가 된 게 왜 증거 능력을 없다고 했냐면 그 두 사람이 25일 날 만나는 자리에는 안종범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전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27일 날 두 사람 독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전해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결국에는 이거 근데 수천만 낳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70억으로 왜 건너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동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같이 엮어야죠. 이 수천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정적 증거에서 간접적 증거로 자리가 좀 떨어졌죠. 예. 스모킹 건이라 격화됐다. 그랬는데 스모킹 건이라 그랬는데 연기만 올라가고 총알이 안 나가 버렸어요. 최후 진술할 때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 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정이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로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예. 뭐라 하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 2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열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인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자기네들끼리 언제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인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고문하고 자기도 그래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애국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나라를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 아닌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춘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해요.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은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예.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엽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신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이니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예.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근데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예.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하면 예. 제가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하.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예. 아니고 왜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 왔을까요? 아니, 앞으로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면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예.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박성엽. 네? 박성엽. 박성엽 후보자. 조윤선 전 장관 박성엽인가요? 남편 예? 아 변호사 말씀. 예. 박성, 아. 조 장관 전 예, 남- 조윤선 남편이라는 장관의 거죠? 남편. 조전 장관. 예, 최후 변론이 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예,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예.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돼서 먼저 이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어서 박성현 변호사가 예. 조윤선 장관 예.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지도를 해줘서 둘 다 법조계 커플이 예. 됐다라고 해서 개인사를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 뭐 울컥이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얘기를 안 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만 명에 달하는 예. 그 배고픈 문화예술이죠. 그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그 두 사람은 뭐 얼마만큼의 형벌이 떨어지건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는 분들의 최소한. 근데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